안녕하세요. 힘들게 키운 자식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던 60대 여자입니다. 너무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만큼 자식에게 실망하는 일은 굉장히 뼈아픈 법이더군요. 저는 이 채널의 애청자인데요. 댓글들을 보아하니 이곳엔 저와 같은 연배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저와 같은 애청자분들께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한 푸념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과 전 참 가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큰애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전 혼자서도 식당을 꾸준히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우리 가족은 식당에 딸린 방 2개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식당을 접으면 집을 새로 구해야 했기에 더더욱 식당을 지켰던 거예요. 야, 내가 제일 맞으니까 소세지도 너희들보다 더 먹을 거야. 넌 보지 마. 희서가 맞으라고 맛있는 걸 제일 많이 먹어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 네 목 다 먹었으면 나머진 동생들한테 양보해야지. 싫어요. 전 더 먹고 싶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처음부터 소세지를 많이 사오셨어야죠. 너 이놈의 자식. 안 되겠다.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밥상머리에서 욕심 부리고 시끄럽게 굴 거면 당장 숟가락 내려놔. 그리고 저기서 손 들고 서 있어. 남편과 제겐 2아들과 막내인 딸까지 3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의 주인공은 3아이 중 큰아들이에요. 보통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 맞이는 의젓하기 마련이던데 저희 큰아들은 좀 달랐어요.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딸에 비해 좀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아이였거든요. 맞이지만 동생들에게 장난감이나 반찬을 양보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린 둘째와 막내가 식당 일이나 집 청소라도 돕고 있으면 어느샌가 큰아들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큰아들은 눈치를 쓱 보다 놀러 나가 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큰애만 유독 이기적으로 굴까 싶어 때론 회초리도 들며 우린 큰애를 엄하게 훈육했어요. 버릇이 나빠질까 봐서요. 하지만 이렇게 욕심이 많아진 것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인가 싶어 큰애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죠.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는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은 덕에 큰아들이 15살 땐 드디어 자가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약간의 대출을 끼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폭등했을 때가 아니었기에 우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젠 집도 생겼고 사정도 전처럼 힘들지 않으니 그쯤부터 우린 아이들에게 전보다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이었던 건 서서히 사춘기가 지난 큰아들이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 우리 희석이 엄마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저녁 먹은 거 설거지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가 힘들게 저녁 차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맨날 동생들도 하던 걸 저만 안 했었잖아요. 전에 못 느꼈었는데 요샌 그게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는 둘째와 막내가 집안일을 도울 때면 무관심했던 큰아들은 한 번씩 먼저 나서서 설거지도 하고 일이 끝나고 돌아온 저와 남편의 어깨도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또 생전 안 그러던 녀석이 어버이날엔 용돈을 모아 저희에게 선물과 카네이션도 사다 주곤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처음 번 돈으로 드리는 용돈이에요. 큰아들은 대학에 진학한 뒤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월급을 받은 날엔 우리에게 용돈도 주더군요.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에게 큰절까지 하면서요. 그 철부지 녀석이 철이 단단히 들었구나 싶어 저와 남편은 눈시울까지 뜨거워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한들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의젓하게 자라준 큰아들을 보면 참 뿌듯하더라고요. 아휴, 이놈의 식당 이젠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참 시원섭섭하네.
전 막내딸까지 대학에 진학한 해 오래 운영한 식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땅 주인이 낡은 그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참에 너무 손이 많이 가던 식당을 아예 그만둬버린 전 이것저것 알아본 끝에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최대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며 노후를 대비해놓고 싶었죠. 또한 저와 남편은 지인들에게 물어물어 약간의 재테크도 했었습니다. 그 덕에 우린 큰아들이 20대 후반일 땐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그 힘든 시절에서 이렇게 여유로워지기까지 고생이 생각나 한 번은 남편과 서로 수고했다고 다독여주기도 했죠. 열심히 살면 세상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 그지 여보? 그러게 정신없이 돈 벌고 모으면서 살다 보니까 당신도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 그래도 여보, 당신 지금까지도 참 고운 거 알지? 아휴, 이 양반 갑자기 부끄럽게 왜 이런데? 진심이야. 여보, 아무것도 없는 날 믿고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 힘든 시절 나랑 같이 울고 웃으면서 우리 애들 다 키워주고 집안도 일으켜줘서 고마워. 우리 이렇게 조금만 더 열심히 살다가 나이 한 60 넘으면 일 좀 줄이고 살자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둘이서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 애들 키우고 사느라 고생했으니까 그땐 좀 여유로워도 되잖아. 그때 남편의 말처럼 전 언젠간 남편과 유유자적하게 살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런 미래는 결국 오지 못했어요. 아유, 스트레스 받아. 오늘도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려는 진상이 있어서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가뜩이나 운전에 집중하느라 머리 아픈데 이상한 손님들도 한둘이 아니니 너무 고되네. 평소 남편은 운전과 진상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하래도 이 나이에 어디로 이직을 하냐며 남편은 꿋꿋이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남편에게 커다란 화로 돌아왔더군요. 남편은 큰아들이 고작 33살 때 심근경색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보, 오래오래 건강할 거라고 술, 담배도 안 하던 사람이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가면 당신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너무 큰 상실감에 한동안 전 목구멍으로 음식을 잘 넘기지도 못하며 시름시름 앓기만 했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절 위해주는 아이들 덕인지 점차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시간 또한 다시 평범하게 굴러갔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 큰아들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눈도 똘망똘망하고 성격도 야무져 보이는 것이 희석이 너랑 참 잘 어울리더라. 첫인살 왔던 며느리를 보니 딱 저희 큰아들의 배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묘하게 생김새도 성격도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 어느 날 큰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제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혹시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1억? 네, 저희 일찌감치 신혼집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30분 정도 떨어진 서울 외곽에 좋은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서울 집값이 비싼 건 알지만 요즘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한번 벗어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무리해서라도 처음부터 서울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모은 돈 외에 전부 대출을 껴서 시작하자니 대출금 이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어머님, 저희가 공짜로 그냥 부탁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정 생기면 꼭 어머님 돈부터 제일 먼저 갚을게요. 그리고 이 감사함 평생 안 잊고 효도 잔뜩 하면서 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두 아이는 1억만 도와주면 평생 효도하고 살겠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원래 자식들이 결혼할 때 주려고 각각 5천만 원씩은 따로 마련해 놨지만 1억이란 돈은 조금 부담이긴 했어요. 제가 돈을 좀 모았다고 해봤자 집값을 제외하고 마련해둔 노후 자금에 새아이 결혼 자금을 빼면 그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결국 두 아이를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자식들 주려고 모아둔 돈이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애들에게 그 정도가 아까우랴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 은혜 저희가 정말 잊지 않을게요. 저희 정말 평생 효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빌려주신 돈도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갚을게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아파트를 정말 놓치기 싫었는지 두 아이는 몇 번이고 제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평생 제게 잘하고 돈도 꼭 갚겠다면서 두 아이는 결혼식 전 신혼집에 입주하던 날 제게 문자까지 보내 또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꼭 잘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갚으려무나. 하도 고맙다고 하기에 이제 그만 말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 그냥 이렇게 답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돈을 받을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자식에게 준 돈을 뭐 굳이 받냐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해주려고 했던 결혼자금 그냥 넉넉하게 해줬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전 돈을 좀 더 열심히 모아 나중에 둘째야 막내 결혼할 때도 5천보단 더 많이 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이후 결혼한 큰아들 부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무진 애들끼리 만나선지 두 사람은 아끼기도 참 많이 아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끔 두 아이는 너무 짜게 보이기도 했어요. 며느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다며 꼭 저나 둘째, 막내에게 외식할 때마다 계산을 미루더라고요. 또 두 아이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밥도 얻어먹고 반찬도 싸가곤 했어요. 어,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라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이 잡채랑 소불고기 많이 남았어요? 그럼 저희가 좀 싸가도 돼요? 요새 식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 매실장아찌랑 파김치도 좀 싸주세요. 어머니, 저희 밥 얻어먹으러 왔어요. 집사람이 어머니 밥이 먹고 싶다고 노래 불러서요. 좋은 말로 포장하긴 했지만 결국 식비를 아끼기 위함이었죠. 둘째와 막내는 그런 큰아들 부부를 좀 얄미워도 하더군요. 오빠, 엄마한테 반찬값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새언니랑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맨날 맨몸으로 와서 밥만 쏙 먹고 가고 반찬이란 반찬은 또 죄다 싸가고 새언니도 좀 너무하세요. 야야, 왜 그래? 내가 어머니 반찬 먹고 싶어서 그런 건데. 죄송해요, 아가씨. 근데 아가씨도 도련님도 결혼하고 애 가져보시면 알아요.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샌다니까요. 두 분은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전 큰아들 부부가 기특했습니다. 며느리 늘 제게 살가웠고 안부 전화도 자주 걸어줬어요. 게다가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그렇게 멀리 한다는데 돈을 아끼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는 며느리에게 고맙기도 했죠. 또한 며느린 어떻게든 더 돈을 모으겠다며 임신 막달까지도 일을 했는데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끔찍이 위하던 아들이 왜 기특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가 돈 모으고 살기 그렇게 힘들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를 썼어요. 고생 많았다, 아가. 이건 잘 뒀다가 너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쓰려무나. 우리 희석이나 손주한테 쓰지 말고. 저는 반찬이나 두 아이의 선물뿐 아니라 손주가 태어난 뒤 수고했다는 의미로 며느리에게 200만 원도 선물해 줬습니다. 이후엔 아들 부부의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주려 손주 유모차며 옷에 아기 침대 등 손주 선물도 많이 해줬죠.
두 아이는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심지어 안사돈도 제게 연락해 고마움을 전하시더군요. 전 저 혼자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우리 딸 챙겨줄 여유도 별로 없는데 사돈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예전에 며느리에게서 안사돈이 좀 짠순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일찌감치 바깥사돈과 사별하고 혼자 외동딸인 며느리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안사돈은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선지 지나치게 알뜰하고 남에게 돈 쓰는 일을 꺼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딸인 며느리에게도 다 퍼주기보단 너 알아서 살라는 식인 분이라고 며느린 서운한 듯 말했었죠. 하지만 전 안사돈이 야박하다거나 잘못된 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어쨌든 며느리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 나이가 드니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노후 대비를 잘해놓는 일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정도 빠듯한 부모가 다 큰 자식에게 이것저것 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기도 하니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할 만큼 하신 거지. 그 이상을 당연하게 바래서는 안 돼.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어머님은 저희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려고 하잖아요. 저는 안사돈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몇 번이나 말하던 며느리를 가끔은 좋게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며느린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며 늘 안사돈과 절 비교하며 제게 고맙다고 말했죠. 전 그런 며느리에게 오히려 우리 아들과 잘 살아줘서 내가 더 고맙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저 어머니, 저희 집사람 이제 곧 복지 가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간병일 그만두시고 저희 아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린 손주를 낳고 10개월 뒤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큰아들과 며느린 절 찾아와 손주 돌보는 일을 부탁했어요. 좀 무리한 부탁인 거 아는데 저희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요새 흉흉한 사건이 많아서 잘 믿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시터를 구하기엔 돈이 너무 비싸요. 시터 비용이 얼만데? 그래도 네 벌이가 4,5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애미도 복직할 텐데 그 돈이 많이 부담되는 거야? 시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요, 사실 저희가 사고를 좀 쳤거든요. 지인 말에 혹해서 저희가 집 대출 말고 또 대출을 좀 받아서 투자를 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신혼집 마련하느라 저희 둘이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쓴 상태였거든요. 뭐? 겁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에 홀렸던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큰돈 벌어서 어머니 돈이랑 아파트 대출금 갚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무모한 짓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익이 나긴커녕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만 해서 지금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 대출금에 그때 받은 대출금까지 갚느라 너무 힘든데 집사람이 애 낳고 무급으로 쉬기까지 해서 지금 생활비에 구멍이 많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어머니 돈도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저희 아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비록 저희가 지금은 사정이 안 좋아서 수고비를 드린다고 못하지만 나중에 이 은혜 정말 크게 갚을게요. 도와주시면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 복지 간다고 해도 월급도 완전 박봉이란 말이에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사정을 들어보니 한숨이 나오더군요. 야무진 애들이라고 생각했건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다니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열심히 살려다가 그런 것이라니 더 잔소리를 하기도 애매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무급으로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말고 딱 2년만요. 생판 남도 오래도록 간병하던 저인데 내 손주를 못 봐줄 거 뭐 있겠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마련해둔 노후 자금이야 충분하니 돈보단 손주의 할머니로서 희생하기로 한 거죠. 열심히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전 잠시 둘째와 막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큰아들의 집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잠자리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처음엔 제게 고마워하고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편해진 건지 아들과 며느린 서서히 제게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TV 위에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애 기관지 나빠져요. 신경 좀 써주세요. 어머니, 저 제 속을 저렇게 개는 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개야 깔끔하다고요. 결혼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새 까먹으셨어요? 이것들이 자신들 편하라고 제가 집안일도 좀 해줬더니 제게 집안일에 대한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처음엔 좀 둘러둘러 얘기하더니 나중엔 대놓고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된 마음으로 참으려 했건만 결국 저도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니? TV 위에 먼지가 보이면 애민이가 닦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희석이 너도 어디서 감히 애미한테 따지듯이 굴어? 어리적 버르장머리가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만 어디 다 커서 투정질이야 투정질이. 네가 당장 입을 속옷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내가 빨래 다 하고 개준 거잖아. 아니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전 그냥 기왕 해주시는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기왕 해주시는 거 제가 마음에 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 시끄러워. 내가 이번만 가지고 이러니? 나도 참다 참다 터진 거야. 난 비록 돈 한 푼 안 받고도 너희를 위한 마음으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준 거다. 근데 앞으로는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뒤 전 손주 때문에 청소기야 돌리지만 나머지 집안일은 일절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밥은 제가 먹어야 하니 음식은 해줬는데 두 아인 가끔 반찬 투정이나 국이 짜네 어쩌네 하며 맛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에 저희 집에서 제 음식을 먹을 땐 다 맛있다고 하더니 매일 먹으려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추고 싶어 한 거죠. 그럼 먹지 마. 난 앞으로 딱 나 먹을 양이랑 우리 손주 먹을 것만 만들 거니까. 어머님, 저 몸매 관리하느라 식단이랑 간이랑 신경 써달라고 부탁 좀 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최대한 신경 써줬잖아. 근데 넌 한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만 많잖니. 그러니까 그냥 네 입맛에 맞게 네가 해먹어. 맨날 소세지 고기 반찬 타령하는 희석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흰 대체 날 뭘로 보는 거니? 내가 너희 뒤치다거리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서 너희들이 나한테 밥을 해다 바쳐도 안 이상한 판국에 어쩜 그렇게 둘 다 철이 없어? 내가 애미 너한테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한번 트러블이 일기 시작하니 정말 기분 상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엔 제가 투정 부리며 자지러지게 우는 손줄 어르고 달래고 있는데 아들은 방에서 낮잠만 자고 있기 바쁘고 며느린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과자까지 집어먹으면서요. 그땐 정말 열이 받아서 전 며느리에게 손줄 팍 안겨준 뒤 제 원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곤 앞으로 너희들 알아서 손주 돌보고 살라고 엄포를 놨더니 그제 아들과 며느린 저희 집으로 찾아와 싹싹 빌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일어나 있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전 그냥 주말이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은 맨날 집에 계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데요. 평소에 어머님이 우리 애를 워낙 잘 봐주시니까 이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둘 다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어? 나도 평생을 일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안다.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나 혼자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게으름 떨던 거 내가 꾹꾹 참아준 거야. 근데 해도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주말에 너희가 집에 있으면 나도 좀 쉬어야지. 어디 나이든 난 생각도 안 하고
지들 퍼질러 누워있기만 바빠. 부모 배려를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한텐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구나. 진짜 형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어머니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젠 손주까지 공짜로 봐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렇게 모셔갔으면 최대한 잘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형이 뭐 5살 먹은 어린애야? 형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죄송해서 집안일도 저랑 동생 둘이서 최대한 나눠 하곤 했는데 왜 저희 어머니 모셔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시키세요? 화가 나서라도 이젠 저희가 어머니 못 보내드리겠네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집에 있던 둘째와 막내도 큰아들 부부에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싹싹 빌었어요. 그래도 끝내 마음을 풀지 않으려 했건만 두 아이가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데려왔던 손주가 그날따라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할미, 화났어? 무서워. 할미, 집에 가자. 안아줘. 워낙 제 껌딱지였던 손줄 매몰차게 떼어낼 수가 없어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봐주기로 했어요. 대신 앞으로 또 건방지게 굴면 국물도 없다고 엄포를 놨죠. 그렇게 큰아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모든 일이 쌓이고 쌓여 원래 좋았던 큰아들 부부와 제 관계는 많이 서먹하고 멀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큰아들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유방암이요? 제가요?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가슴에 약간의 멍울이 만져지더군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전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 일기인 상태라 수술받고 잘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 선생님이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아직 전이도 안 된 일기면 멍울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환자분처럼 멍울로 인해 일찍 발견된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천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수술 날짜 잡으시죠.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던데 그래도 암은 암이니까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암을 치료하고자 큰아들의 집을 완전히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곧장 수술을 받은 뒤 이틀 정도 입원한 뒤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아픈 절 대신에 손주는 안사돈이 큰아들의 집에 들어가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안사돈께서 애들의 부탁을 받고 일을 그만두신 겁니다. 돈에 인색한 분이 공짜로 애 봐줄 생각을 용케 하셨네 싶었지만 그걸 굳이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전 둘째와 막내 보살핌으로 휴식을 잘 취하고 이후 4주간 받은 방사선 치료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 2달가량 동안 큰아들 내외는 일하느라 바쁘다며 제 수술날을 포함해 문병을 딱 3번만 오더군요. 엄마가 그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자기들이 괜히 애를 부탁해서 엄마가 병나게 됐다, 죄송하다 어쨌다 하더니 다 말뿐이었네. 전에 자기들 필요할 땐 그렇게 잘하는 척하고 저번에도 죄송하다 뭐다 싹싹 빌더니 사람들 참 너무하다. 큰오빠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더 별로가 된 것 같아 엄마. 둘째와 막내는 그런 큰아들 내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저도 마음이 상했었어요. 같이 지내는 동안 아무리 서로 감정이 상했다고 한들 상황이 힘든 자신들을 1년 넘게 도와준 제게 되돌려주는 게 이런 푸대접이라뇨. 서운함이 쌓일 대로 쌓인 전 서운하다는 전화를 아예 그의 애들에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서운해서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도 돌아온 어느 금요일 낮에 전 안사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혹시 집에 계시나요? 예, 그럼요.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얼른 오세요. 아들 부부한테야 서운했지만
저를 많이 따랐던 손주는 너무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전 안사돈께 전화를 드린 후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손주와 둘이 집을 지키고 있던 안사돈은 그런 절 반갑게 맞아주며 물부터 한 잔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안사돈께 듣게 됐습니다. 안사돈은 제 건강에 대한 안부부터 묻고는 이내 궁금한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아유, 사돈, 전에 혼자 애 보기 많이 힘드셨죠? 나도 늙어서 그런지 전에 우리 딸 키울 때랑 다르게 너무 힘드네요. 애가 유난히 많이 칭얼대기도 하고요. 애가 좀 유난이긴 하죠. 고생이 많으세요, 사돈. 에휴, 요샌 하도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황혼 육아가 유행이라더니 그걸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돈, 사돈도 손주 봐주면서 애들한테 돈 받으셨었죠? 예? 안사돈은 제게 갑자기 손주 봐주는 비용에 대해 물으신 겁니다. 애들이 돈을 줬을 리도 없을 텐데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시나 싶어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안사돈의 말을 듣고 저는 황당함에 휩싸이고 말았죠. 애 봐주면서 애들한테 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돈 이야기야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런 얘기를 사돈이랑 하지 또 누구랑 한답니까? 아니 내가 느끼기에 애들이 주는 돈이 너무 짜다고 느껴져서요. 돈이 짜다고요? 아니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200 받아요. 예? 200이요? 아니 애들이 사정이 힘들다고 안 하던가요? 아니 힘들든 안 힘들든 나도 애 봐주기 전에 식당 다니면서 그 정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때 받았던 돈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설마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 나보다는 좀 덜 받으셨나? 에이, 설마 걔들도 양심이 있지. 집에까지 들어와서 애 봐준 사돈께 설마 그 정도도 안 드렸을 거라고요? 정말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게 힘들다며 돈도 주지 않고 손주를 맡겼던 아들 부부는 안사돈에겐 무려 매달 200만 원이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주 봐줄 때 저는 필요한 물품, 간식거리까지 다 제 돈으로 사왔었는데 아들 부부는 그것조차 감사하다고만 말할 뿐 제게 돈 한 푼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저기 사돈, 제가 이 뒤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벌써요? 아이,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냥 잠깐 내 얼굴만 보려고 왔던 거예요. 다음에 또 봬요, 사돈. 저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 얼른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안사돈이 민망할까봐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곤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 이번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며느린 신호가 5번 정도 울리자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나 전 다짜고짜 따져 물었어요. 예, 너희 요즘 안 힘드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사돈한텐 월에 200씩 드린다는 거 사실이야? 나한텐 대출금이 많다 힘들다 하면서 10원짜리 한 장을 안 주더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아,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며느린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안사돈이 제게 그걸 말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것 같더군요. 너희들 여태 힘들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난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내 돈까지 써가면서 도와줬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버르장머리 어깨 굴어도 그래도 난 자식이 널 도우려고 참고 또 참았다. 심지어 난 손주 봐주느라 그 고생을 하다 암까지 걸렸어.
근데 그런 나한테 줄 돈이 없고 안 써도 나한테 드릴 돈이 있었니? 너희들 지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거야? 저는 크나큰 배신감에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소리를 싹 바꾸며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 정말 열이 받아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 형편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렇게 분하면 소송이라도 거세요. 아니, 솔직히 자기 손주 봐주는데 돈돈거리면 너무 추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야 어머니만큼 노후 준비도 안 되신 분이니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은 돈도 있을 만큼 있으신 분이 좀 그렇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 뭐라고 했냐고? 아니, 그러면 어머님도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희 엄만 돈 안 주면 절대 애 못 봐준다고 할 뿐이니까 애초에 우리가 200 드린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어머님은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게다가 어머님 유방암 때문에 보험금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돈돈거리시네요. 잘 살아보려는 자식 부부 이해해주는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피해봤어요. 뭐? 니들이 뭘 피해봐? 어머님이 암 걸렸다고 갑자기 애 못 봐주게 되는 바람에 200이나 되는 돈 주고 저희 엄마를 부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안해하시기는커녕 왜 어머님은 돈 안 줬냐고 따지시는 거 솔직히 저 좀 불쾌하네요. 야, 애미 너 이제 보니까 마음가짐이 아주 그릇됐구나. 사람이 배려를 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데 넌 그런 기본조차 못 갖춘 애였어.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구나. 근데 너 그거 아니?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받은 호의를 빚 갚듯이 되돌려주게 된다는 거 말이다. 너 힘내 배를 쓰레기 집밥도 밟고 되돌려준 죄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소송을 걸라고? 그래, 고맙다. 그렇게 네가 먼저 얘기해주니 내 마음 편하게 소송 거마. 조만간 날아오는 우편이나 잘 받아놔. 며느린 제 생각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못된 애더라고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어요. 분통이 터진 전 홧김에 며느리의 말을 더 세게 받아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도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미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건지 아들은 곤란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어머니, 집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장모님께만 돈 드린 일로 마음 많이 상하셨다면서요. 에이, 그러지 말고 마음 푸세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장모님은 워낙 돈돈거리는 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하는 수 없이 그 돈 다 드리고 있는 거지. 지금 등골이 휠 지경이에요. 서운함 좀 참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 효도로 갚을게요. 넌 맨날 그렇게 말뿐이로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가 손주 봐주고 살 땐 너 나한테 어떻게 했니? 그리고 암 걸린 이 엄마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 봤어? 등골이 휘어? 아까 애미가 자기 입으로 그러던데 사실 니들 안 힘들다고. 그런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애미를 아주 우습게 봤지? 어디 두고 봐라.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자초지종을 묻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게 이야기를 모두 들은 둘째와 막내도 크게 분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둘째와 막내의 도움을 받고 인터넷을 뒤져서 제가 진짜 아들 부부에게 소송을 건 것처럼 직접 소송장을 꾸며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대충 이러했죠. 고명심의 아들 창희석과 며느리 이주영은 본인 고명심에게 신혼집 구매에 필요한 1억을 빌림으로써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고 추후 1억을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장희석과 며느리 이주영은 본인 고명심에게 효도를 다하지도 돈을 갚지도 않아 이에 소송을 합니다. 저는 손주를 봐준 수고비가 아니라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 빌려준 1억에 대한 소송장을 꾸며 썼던 겁니다. 아직 제겐 그 애들이 꼭 돈을 갚겠다고 보냈던 문자가 남아 있었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거니와 일을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 우선 그렇게 아들 내외를 혼쭐 내줄 요량으로 머리를 썼던 거죠. 그리고 전 그 소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아들 부부에게 전송했습니다. 예전 아들 부부가 제게 돈을 갚겠다고 말했던 문자와 함께요. 우편으로 소송장 받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보내마. 너희들 내 배려를 아주 우습게 여겼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곧장 제게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전부 받지 않았더니 다음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집으로 찾아와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저희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1억을 갚으라시면 그걸 어떻게 갚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어젠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정말 죄송해요. 어젠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어차피 처음부터 그 돈 안 받을 생각으로 저희 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모양새 좋게 하려고 갚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진짜로 받으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네? 제발요. 그 둘은 당장 1억을 토해내야 하자 눈앞이 깜깜해졌는지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그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싸늘하게 소리쳤어요. 그러게 내가 잘해줄 때 너희들도 잘했어야지. 내 호의를 이딴 식으로 갚으려던 너희한테 내가 왜 계속 호의를 베풀어줘야 하니? 그리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힘들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으면 설마 투자 실패했다던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니? 어차피 법정에 서게 되면 다 들통날 거. 여기서 빨리 실토해라. 설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절 속였을까 싶다가도 그게 아니면 이 상황이 말이 안 될 것 같아 전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해하던 두 아이의 모습에 정말이었구나 싶어 더 큰 배신감을 느꼈죠. 결국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마, 맞아요. 사실 저희 투자 같은 거 한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 대출금 외에 받은 대출금도 애초에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핑계 대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머님이 돈 안 받고 도와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그렇게 거짓말하면 공짜로 해주실 건데 수고비 드리기 너무 아까워서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며느리의 주도로 아들 부부가 꾸민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부추긴 애나 또 그걸 좋다고 따른 애나 정말 똑같이 한심하고 분노스러웠죠. 심지어 들어보니 박봉이라던 며느리의 월급은 박봉도 아니었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둘이 합쳐 월에 무려 800만 원이나 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으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다시 싹싹 비는 아들 부부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열심히 사는 너희들이 기특해서 뭐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었다. 근데 그런 날 너흰 그냥 호구로만 본 게로구나. 그런 너희들에게 베풀 아량은 없으니 이만 돌아가거라. 어머니, 제발요. 그래, 정 그렇게 애걸복걸한다면 내가 소송 취하는 대신 니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알려주마. 당장 그 1억 갚을 자신 없으면 앞으로 매달 300만 원씩 갚어. 그럼 내가 소송 취하해 줄 테니까. 어머님, 300이라뇨. 그건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200 드리고 어머니께 300 드리면 저희 남은 300으로 대출금 갚고 어떻게 살라고요. 돈도 모아야 하는데요. 왜 못 사니? 니들은 니들 돈만 중요하고 부모 돈은 돈도 아니다 이거야? 갚기로 하고 빌려갔으면 당연히 내 돈 먼저 갚아야지. 부모 호의를 우습게 안 죄. 내 것만 중요하고 남의 건 하찮게 여긴 죄.
어디 이제 한번 되돌려 받아봐라. 싫으면 난 이대로 소송해서 1억 통째로 받아내면 된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 아들 부분 싹싹 빌었지만 저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린 제게 월에 300씩 갚기로 하고 각서까지 쓴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아들 부부를 저도 둘째와 막내도 끝까지 분노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애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안사도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걔들이 진짜 제정신이랍니까? 부모를 기만해도 정도가 있지? 아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사돈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대요? 글쎄 저한테 뭘 하는지 알아요? 앞으로 사돈께 300씩 갚아야 하니까 저한테 수고비를 좀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 나갈 테니 베이비시터 구하라고 했더니만 시터 비용이 훨씬 크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 있죠? 안사도는 또 부모 도움을 거저 먹으려는 아들 부부를 크게 혼쭐 내셨다는군요. 그리곤 이럴 때 봐주면 부모를 더 우습게 알 거라며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엄포를 놓으셨다네요. 우린 서로의 자식을 부끄러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서로에게 사과를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큰아들 부부는 여전히 제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아직 그 집에서 손줄 봐주고 계신 안사돈께도 200씩 드리면서요.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손줄 보기엔 며느리의 벌이가 200보다 훨씬 크니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가씨, 도련님,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죠? 저는 그래도 자식이니 큰아들 부부가 명절이나 제 생일 때 오는 건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애들의 얼굴을 보면 차마 웃음이 지어지질 않더라고요. 둘째와 막내도 큰아들 부부에게 화가 난 상황이라 아들 부부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눈치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 찾아오는 이유는 뻔했어요. 어머니, 저희 요즘 외식도 거의 못해요. 요즘 물가도 너무 오르고 생활도 빠듯해서요. 맞아요, 어머님. 솔직히 매달 300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말인데 한 50 정도로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 저희가 앞으로 진짜 더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 애들은 어떻게든 제 돈을 안 갚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저는 그런 그 애들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빠듯하면 그 집 팔고 비교적 저렴한 빌라난 전셋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니? 가진 건 하나도 내놓기 싫어하면서 누릴 건 그렇게 다 누리고 살고 싶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효도? 난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는 니들 효도는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효도 말고 돈이나 따박따박 잘 갚어.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이기적인 것들아. 그럼 큰아들 부분 아무 말도 못하고 시무룩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돌아가곤 합니다. 전 이렇게 아들 부부에게 단호히 대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알게 된다는 게 참 씁쓸하게 느껴지곤 해요. 하지만 안타깝다 하더라도 이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발 큰아들 부부가 정신을 차려 앞으로 손주에겐 창피하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나 제 걱정을 하실 시청자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답니다. 건강을 무사히 회복한 전 지금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며 잘 지내는 중이에요. 이렇게 병을 앓음으로써 갑작스럽게 인생의 휴식기로 접어든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기왕 조금 일찍 쉬게 된 거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혼자인 우리 둘째와 막내가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빨리 결혼하길 바라면서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에겐 언젠간 그 은혜가 돌아오지 않을 날이 오는 법이라더군요.